네, 안녕하세요. 구창환의 인물탐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조전혁 전 의원님, 그다음 명지대 교수님이신데요. 모셔서 함께 했죠. 오늘은 모르겠어요. 인물탐구인데 인물탐 과연 어떤 사람을 인물탐구할까 고민하다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철수 씨 탐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탐구를 혼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탐구를 할 수 있는 그 기자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인데요. 인사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소셜 미디어 담당하고 있는 손병관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 기자님 그 차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오마이뉴스 이제 입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001년 입사했으니까 이제 13년 차 된. 13년 차. 네. 보통 이 정도면은 이제 부장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진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예. 부장이 되면 또 그만큼 회사를 빨리 떠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중간 간부로서 남는 게 저를 위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약간 승진에 불만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해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좀 길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아부로. 저 트위터를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랑 한번 편하실 거예요. 그래요. 네. 자, 근데 송 기자님 시험을 또 코시험을 기르셨어요. 예. 이거 이유가 있으십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겨울용. 네. 근데 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좀 코스염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편견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저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지지 않나요? 호불호가 갈리지만은 일단 저희 회사의 대부분이 다 후배 직원들인데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 뭐라고 안 하? 후배 직원들. 그렇지. 네. 잘못했다가는 이제. 제가 이제 후배면은 여러 가지 좀 눈치도 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제 위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오마이뉴스도 군기를 좀 잡나 봐요. 오마이뉴스요? 예.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그것도 관심의 표현이죠. 그래요? 네. 야, 군기를 잡는다. 어떤 식으로 잡는지 참 궁금한데요. 기본적인 건 합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기사 못 쓰면은 그대로 뭐라고 지적도 하고 그래요? 똑바로 쓰라고 하기도 하고 저도 야단 맞은 적도 있고 있잖아요. 말 안 듣는 기자 이름이 누굽니까? 말 안 듣는 기자요? 예. 방송에서 얘기하시죠. 그런 말을 일부러 안 듣는 기자는 없죠. 그래요? 근데 좀 부족한 걸 좀 채워나가는 기자들이죠. 근데 그걸 이름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자, 시청률 확보 차원에서 최근 이슈가 그 안철수 씨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당도 이제 그 발표를 했고요. 신당 창당했다 그런 건 아닌데 밑그림을 그렸죠. 그 8일날 보니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김효석 씨, 이계한, 박호근, 윤장영 씨 그 4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인재 영입도 하고 이제 정책 콘텐츠 개발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손병관 기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좀 약간 곤혹스러운 게요.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한 관심이 1년 전에 비해 사실 개인적으로 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리고 왜 이슈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요?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정치적인 미래 같은 것도 아주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고요. 여기 질문지에 써 있으니까 한번 제가 바로 답을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혜택의 반사적인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치권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신뢰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나신 적이 있으세요? 안철수 씨에 대한 신뢰. 어떤 누구에 대한 신뢰 말하 정치권에 대한 정치라는 사람들 자체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뭔가 즐거움을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 박수를 받은 적이 있었냐는 거죠. 저는 좀 있었는데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요. 있었어요 좀.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감동을 줄 때도 있었죠. 예. 있으면 답변을 해보시죠. 그거는 제 필름 끊어진 다음에. 근데 제가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그걸 말씀하셔도 보편적인 어떤 수긍을 받아낼 수 있는 예는 아닐 거라서 지금 주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정치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정치권을 평화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안철수는 예전에 있어왔던 거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약의 차이가 있었었죠. 근데 뭐 안철수가 계속 있어왔다. 그렇게 또 보기가 어려운 게 안철수 현상은 그 전에 어떤 현상하고 좀 다른 현상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그 금방 올라갔다 푹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이라는 거죠. 사실 안철수 현상이 나온 지가 벌써 횟수로 하면 3년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현상이 지금도 가라앉지는 않았잖아요. 횟수로는 3년이지만은 정치적으로 직접 한 거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이고 네. 한 번도 어떤 진정한 어떤 정치적인 도전이라는 걸 해보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도전했었죠. 이번에 도전을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받았죠. 예 맞아. 아니 맞아요.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안철수 개인의 어떤 그런 국회의원 지역구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라는 인물이 대표하는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의 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 개인이 아니라 안철수라는 통해서 새 정치를 좀 실현해보고 싶은 분들이 어떤 응집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승리나 패배를 기록했다든가 뭐 그런 성과라는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를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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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정치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3원 보수, 이 3원 진보, 그 3원 중도 이런 아니 거꾸로 됐네요. 1위 중도고 네. 3위 무응답. 무응답증, 무관심증.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이 사실 이제 무응답증 대표라는 게 30이 중요한데 네. 이분들은 기존 정치권만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분이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또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소극적인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정치에 있어가지고 이 어떤 세력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에서 하나의 변수는 됐었는데 상수로서 이렇게 그걸 움직인 적이 없어요. 뭐냐면은 보수와 진보보다 더 높게 이 30이라는 중도층이 그러니까 30이라는 무응답층과 중도가 합쳐가지고 40을 이뤄가지고 정치에서 어떤 패권을 이룬 적이 없었다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여기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지났고 이제 민주화 시대를 지냈어요. 지금은 산업화 시대도 아니고 민주화 시대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개인들의 어떤 역량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 개인들의 역량이 극대화된 게 바로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왔다고도 이제 하는데 그만큼 개인의 힘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어떤 그 변화, 이 변화의 시대에 맞는 또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현상이 이제 안철수 현상이 뒤에 깔려 있는데 네. 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제 정치에서 현실 정치화 되려면은 어떤 실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 또 안철수 신당에 대한 어떤 지지세와 다르게 그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지지하는 것과의 어떤 괴리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호불호라든가 이런 것들 분명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열렬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표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좀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좋아요. 안철수가 하나의 어떤 힘을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안철수는 충분히 지금 민주당을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다고 하면 뭐 민주당과 함께해서 자신의 어떠한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약간 깔아앉아 보이지만 민주당 힘을 내가 안철수 중심으로 모을 수만 있다면 이건 엄청난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힘의 실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날 하나의 공간이 내년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될 텐데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이 안철수 현상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게 저의 결론이라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뭐 제가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20%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한 30%가 높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쏠림 현상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작년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도 야권 후보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거의 한 몇 달인가를 계속 1등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네. 다자구도라든가 나중에 안철수 후보랑 문재인 후보가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비교 우위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 후보가 정말 그렇게 비교 우위의 경쟁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후보를 사퇴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안 의원 자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좀 대선에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조직적인 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었다면은 분명히 어떤 후보 단일화를 받고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떳떳한 어떤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의 어떤 힘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게 이런 예를 드린다는 게 좀 안철수 의원한테 굉장히 가혹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펀드를 좀 많이 유심히 봤습니다. 네. 안철수 펀드와 문재인 네. 펀드 야권 후보들이 이 선거운동 기금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펀드를 후원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안에 이제 다른 의원들도 있었겠죠. 그런 조직들이 있었겠지만은 한 56시간 동안 한 200억 정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한 32시간 동안 한 100억 정도요. 그리고 그나마 나중에 이제 이 펀드 모금을 이제 중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 세력화가 되려면은 뭐 굉장히 어떤 좀 시끄럽게 하면서도 열렬하게 지지를 하면서도 주변에게 그거를 적극적으로 퍼뜨려야 될 수 있는 어떤 그게 세력이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안 의원의 어떤 지지 세력이라는 것들은 안 의원에 대한 막연한 어떤 바람이나 기대는 있는데 그거를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열망이 있어 가지고는 기존의 어떤 민주당을 넘어서지 못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의원 쪽에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철수의 지지 세력과 민주당 후보의 지지 세력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보면은 사실은 난 안철수도 좋고 문재인도 좋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문재인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꼭 뭐 안철수는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철수에 대해서 똑같이 후원을 했어야죠. 안 했지 않습니까? 그 후원 액수가 똑같이 이게 선택을 하면서도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문 의원한테는 어찌됐건 뭐 이 내가 돈을 되든 안 되든 이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만큼의 지지층이 확보가 된 반면에 안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조사든가 그런 걸 받았을 때 안 의원은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 몸과 내 시간과 정력을 바쳐가지고 지지해줘야겠다는 그런 열의 같은 것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게 어떤 펀드 모금 결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뭐 안철수 씨는 좀 아쉬운 게 정치에 늦게 들어와서 조직을 못 만든 게 사실이었고 뭐 문재인 의원이야 그 당시 말해서 벌써 노사모란 조직을 껴안고 있었고 그 노사모 조직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한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직의 차이 아니었을까요? 단순하게 어떤 세의 차이보다는 지지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저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게 뭐가 안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맞는데 네. 지금 이제 안철수 씨는 국회의원에서 당선됐고 네. 이런 그런 조직들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동안에 시간적으로 그 준비가 안 돼서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고 또 새정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어떤 정치를 꿈을 꿀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는다면 충분하게 안철수가 굉장히 많은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시간이 그동안은 사실은 좀 없었다. 옛날에는 그 평가받을 만한. 그게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에 그 평가를 받게 될 건데 네. 그 6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이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로 흘렀다고 보는데 저는 이 앞으로 6개월의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 가지고는 지난 1년 동안에 보여줘야 될 게 더 훨씬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1년 동안 보여줘야 게 많은데 사실 남들보다 늦기 때문에 네. 이 새정치라는 것들을 이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보여줄 패키지라는 게 내가 대선 때 이런 고민했었고 막상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하고 정치권은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 어떤 리더십 조정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간이 1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저는 지난 1년을 가지고 앞으로 사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6개월의 상황들도 충분히 미뤄서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안철수 씨가 6개월 뒤에 평가를 받을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데 네. 그렇다면 안철수 씨는 일단 선거를 치를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에 후보를 출마시키겠다. 뭐 다른 정보가 있으신가요? 혹시? 맞죠? 다 출마시키겠다는 게 현재까지죠? 아니요.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입니다. 정답은 최선을 다하게 최대한 뭐 노력을 다해서 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아마 정확한 워딩인 거 알고. 그러면 지금 안철수 씨는 이번 지자체 선거도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뭐 사실 정치에서 숫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숫자라는 건 하나의 약속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행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뭐 창당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선거 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뭐 반대조치 지방선거에 그것을 겨냥해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후보를 내는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거는 이 호남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준비는 전혀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합니다. 아 호남과 수도권만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네, 일단 지금 조직의 어떤 그런 준비 단계라는 걸 보면 그게 실행위원이라든가 공동위원장이라든가 그런 안철수 주변에 사람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대단한 무슨 금소화지를 뒤에 있다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짜잔 깜짝하도록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안철수 새정치 추진위원회에서 얘기를 단순하게 그 뭐 치우침 없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합리적인 개혁주의를 지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선거에 임박해서 당선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채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당도 만들고 약간 장기전에 가겠다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뭐 당이 아니라 그럼 시민단체죠. 아 시민단체. 네. 당이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음. 정당이라는 거는 이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에 네.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자신들의 어떤 정파 자신의 어떤 정책 이념이 맞기 때문에 그게 속하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 실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장기적으로 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그런 거 좋은데요. 한국 정치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들이 이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에 정치당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요? 일단 미디어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근데 이런 환경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옛날 같으면 이게 정치를 조직으로 하는 게 맞았어요. 그 손 기자님 말대로. 근데 요즘 조직을 갖고 있는 정치인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조직이라는 게요. 네네. 무슨 예전의 것 같은 형태의 어떤 조직이랑 네.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요즘 같은 SNS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념을 어떤 자기 생각 밝히면은 공감도라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RT라든가 뭐 이런 거. 물론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RT 횟수를 통해 가지고 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뭉쳐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건 뭐 돈을 주고 푸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응집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조직을 말하는데 지금 글쎄요 안 의원님에 대해서 그런 열정에 대해서 저는 좀 확신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는 손 기자님은 안철수 씨가 보여주는 게 그 확실하지 않다. 조금 불투명하고 이런 모습 갖고는 다른 사람들을 그 결집시키기에 좀 힘이 약하다. 이런 평가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안철수 정치의 어떤 성공의 조건이 되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그분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남다른 통찰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들이. 안철수의 이 정도 통찰력. 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네. 여야 모두가 좀 수긍을 하고 그분의 어떤 의견을 따라가지고 뭔가 그림을 만들어가고 그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같이 여야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가지고 뭐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뭔가 딱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수렴이 돼요. 그것도 사람들이 거부를 한다 양당이. 그렇게 됐을 때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안 받아주시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사람들에게 울림을 줘가지고 양당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 그거 보면 사람들이 야 이게 안철수 정치구나 이런 걸 바랬던 거 아닌가요? 그럼 안철수 정치는 그 양쪽에서 잘한 쪽을 자기가 평가하는
그 평가하는 그런 정치입니까? 내가 그 이쪽이 잘하면은 이쪽을 손들어주고 민주당 쪽이 잘하면 민주당 손들어주고 새누리당이 잘하면 새누리당이 손들어주는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가요? 얘기를 약간 앞질러 가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양쪽의 의견과 다르게 뭔가 새로운 이거 정말 기발한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안철수 의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안철수 측 인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붙어볼 만하다. 충분히 우리가 지금 하면 뭐 민주당 정도는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 힘 없이 니네 민주당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런 식의 좀 협박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서 우리 출마하면 민주당 후보 서울시장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니들 전라도 쪽에서도 지지율 더 많다. 이런 약간의 그 자부심도 있는 것 같은데 송 기자님의 말하고 다르게 현실은 안철수의 신당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게 좀 어떤 여론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이 MB 정권 과거에도 이 노무현 정권까지 올라가도 새누리당을 정당 지지율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보궐선거라든가 2010년 지방선거라든가 그럴 때 여론조사와 다르게 또 이긴 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평상시 어떤 정당 지지율과 선거라는 어떤 실전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액션 사이에 분명히 괴리가 있다는 것들이죠. 이것이 평상시 어떤 여론조사로 봐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그걸 하나의 어떤 눈높이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좀 눈높이 이론 하기 전에 좀 궁금한 거는 네. 지난번에 안철수 씨가 국회의원 당선될 때요. 네. 생각보다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네. 안철수 씨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수 이렇게 사실은 한 50% 미만 아니겠느냐 되더라도 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표가 가져갈 거고 안철수는 뭐 그 정도 가져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 60%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철수에 대한 숨겨진 표가 꼭 내려가야 된다 이런 평가보다는 의외로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어떤 구도상에 봤을 때는. 그때 60% 나왔는데 내년 지방선거에도 그렇게 나올까요?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나오는데 아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버금가는 후보들이 나와야지 그 정도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열 몇 개가 되는 광역 시도지사 후보들 중에 안철수 의원보다 더 나은 상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정계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다는데 뭐 이건 그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안철수 씨는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는 뭐 다른 사람 이렇게 그 투트랙으로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뭐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안철수 서울시장, 예. 송호창 경기지사 후보가 지금으로서는까지 드러난 바로는 가장 강력한 안철수 신당의 안철수 정치 세력에 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실제 안철수 씨가 그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안철수 씨가 나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네. 뭐 어떻게 보세요? 그 비율이. 그럼 바로 노원병에서 난리가 나겠죠. 노원병에서요? 네, 1년도 안 돼가지고 사실 근데 그게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의원은 제가 뭐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철수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 게 안철수 시장만큼 사람들 생각이 안철수 주변의 인물을 통틀어봐도 그만큼 매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뭔가 흡입력을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들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의 어떤 첫걸음이 네.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였고 그거는 어떤 사실상 지역구를 떠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 정치를 방기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뭐 문재인 후보도 그러지 않았나요? 국회의원 있으면서 대통령 출마했지 않습니까? 아 문재인 후보요? 네네. 그거 뭐 아무런 문제 없어 여지껏 그래왔잖아요. 아니 사람들은 근데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뭘 알고 있었죠? 총선 시절부터 네. 이미 전부터도 문재인 의원이 유력한 어떤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 당시에도 지역구 선거에서도 그 분명히 쟁점이 됐었어요. 아 그래요? 문재인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걸 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계속 여기 사선거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한 걸로 아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씨도 내가 노원병에 뼈를 묻겠다라는 말은 제가 들은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적어도 어떤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결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최종적인 어떤 목표가 될 것들인데 그 전에 이제 총선이 한 번 더 겹쳐질 수도 있고 그 전까지는 어떤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검증을 겪을 수 있는 어떤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어떤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들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만약에 다시 어떤 서울시장으로 점프를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쨌든 논란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은 내가 잘해서 무언가를 표를 가져간다기보다는 솔직하게 상대 진영이 너무 못해서 그 표가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네. 민주당과 안철수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바로 전에는 안철수에게 어떠한 실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안철수가 잘해서 지지한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너무 못하니까 그 표를 그냥 안철수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안철수가 잘해서 무언가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데 네. 이 기본적인 어떤 선거에서의 어떤 유권자들 행동이라는 거는 내 주머니에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결국에 표를 던지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이상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진보 정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지역구에서 나가면은 진보 후보들이 그만큼 가지지를 못해요. 그런 거는 뭐냐면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결국에 자꾸 어떤 선거가 다가올수록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안철수의 어떤 정치의 실질적 어떤 검증이라는 것들이 이 후보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나가지고 그 후보들을 놓고 다자대결 구도 속에서 붙여봐야지 어떤 정확한 어떤 흐름이 나오지 지금 뭐 정당 이렇게 높이 나가지 않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주목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안철수도 후보를 본인이 나오던 다른 사람을 내밀던 민주당도 후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단일화하면 지기 때문에 단일화의 그 경선을 한번 할 거다 이벤트를 결국엔 그 경선의 이벤트를 통해서 그 결국에는 어떤 바람몰이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분석인데 뭐 그러기를 위해서라도 안철수 씨는 결국에는 자신만의 후보를 내밀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병과 기자님이 안철수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또 하나 넘어가도록 하죠. 안철수 씨는 뭐 다음에 얘기할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국정원 댓글 문제 이거 좀 시끄럽습니다. 손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분만 결심하시면은 상당히 어떤 이게 해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한 분이 생각을 정하지 못하셔가지고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손 기자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그냥 네? 손 기자님 생각. 저도 이제 단적으로 답변을 해드렸는데. 네. 한 분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근데 무슨 아니 저는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작동을 하지만은 네. 저는 일단 이거를 부정선거 논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뭐 논란이 아니라 이 국정 대권 사건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이거를 부정선거 아. 논란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손 기자님은 그냥 댓글 문제가 시끄러운 게 부정선거 논란이다 규정을 예, 그렇게 하신다. 저는 이 전체적인 천재의 사건은 네. 이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능하면 좀 들추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과 네. 이거를 완전히 까발리는 쪽의 세력 간의 사실상 어떤 경쟁 속에서 이제 나라가 이제 거의 반으로 1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봐요 지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최대치는 대통령 사퇴죠. 대통령 사퇴하고. 근데 손 기자님, 자 우리가 아니 제가 얘기 마저 하고 나죠. 네. 그렇게 하고 여당의 생각은 뭘까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이제 화합으로 그냥 가자. 왜 자꾸 얘기를 하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중재를 해야 되죠. 네. 그 중재안을 했던 게 난 야당의 어떤 온건파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봐요.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고 다시는 이런 논란이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자. 그럼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무슨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심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뭐 일부에서 얘기한 거는 대통령 하야를 얘기하고 있고 말 그대로 손 기자님이 얘기한 대로 뭐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고 재발 방지책은 지금 사실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셀프 개혁도 얘기했고 또 하나가 지금 뭐 국정원 투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대통령 하야하고 정체적으로 모든 게 다 부정선거니까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의 댓글 문제 뭐 부정선거 논란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럼 상황이 손 기자님이 생각하고요. 사실 그 야당 지지자의 대부분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야당 지지층의 생각이라는 게
거의 어디까지 좀 밀고 갈 것이냐 요구치를 그거는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주 강경한 분들은 이제 장하나 의원 생각처럼 대통령 사퇴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분명히. 네. 그거 보고 장하나 의원도 그렇고 네. 초선 의원 20명이서 네. 지성명 내는 것들이 이분들이 그냥 무슨 또라이라서 한 게 아니라 네. 이분들 지지하는 여러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또라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요. 뭐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뭐냐면 그런 거를 지지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어요. 예. 야당 내에서 그렇게 하는데 네. 그와 반면에 온건파 저와 같은 온건파들은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선거 또 다시 치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도 나라가 이게 또 나라 망신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또 진 쪽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 또 나중에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자 네. 보세요. 저도 궁금한 게 저도 뭐 SNS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네. 지금까지 국정원 댓글에서 나온 얘기가 조직적으로 지시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고 말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댓글 중에 일부분이 선거에 그 용어로 그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조직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댓글 말고도 심리 전단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그 부분의 아주 일부분이 나왔는데 그 일부분 때문에 전체가 다 부정선거 논란이 돼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댓글이 정치적인 성격의 댓글들이 나와야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 부정선거로 보시나요? 저 동의합니다. 제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요. 네. 제가 꼭 그 부정선거의 논란은 일단은 조직적으로 했느냐가 가장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는 선거에 그 댓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댓글에 대한 리트윗과 트윗은 자기들이 어떠한 그 심리의 전단의 역할로서 당연히 했다 이렇게 했었으니까는 이건 인정해주고, 그렇다면은 선거용 댓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걸릴 만한 댓글들이 과연 조직적으로 했는 건지 이게 개인적으로 한 건지에 대한 분석만 끝나면 되거든요. 실제는 되게 간단해요. 예. 그게 과연 조직적으로 RT를 한 거냐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썼느냐 이거죠. 뭐 말 그대로 조직과 조직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쓴 거냐 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 계속 재판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 게 네. 어찌됐건 이 심의전이 실체라는 걸 정확히 모르지만은 네. 이거에 대해서 구두로 어떤 이슈 및 논제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이건 당연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네. 그 중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우려를 했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덧붙였었어요. 아 우려를 했다. 네. 근데 그 선거법에 그러니까 저는 같잖아요. 정치적 이슈와 네. 좋아요. 저는 국정원의 정치 참여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그 얘기는 하는데 자 선거법의 선거의 부정선거와는 다른 거죠.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모든 게 뭐 자기가 뭐 4대강을 홍보하든 뭐 이런 부분과 이 부분을 다 선거법에 넣다 이런 부분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윗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조직적으로 벌어진 거냐 네. 이걸 확인해 보면 아주 저는 간단하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가만히 보면은 트윗을 몇 백만 개 했다. 그거는 분석할 요지가 없는 거예요. 실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윗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몇십만 개, 몇천만 개 트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조직적으로 벌어지는지 안 벌어졌는지 죄송하지만 이거 금방 판단됩니다. 근데 왜 이게 오랫동안 1년 동안 끌어간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사실상 지금의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요. 네. 네, 국정원이 뭐냐면은 지금 국정원은 뭐든지 비밀이에요. 네.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면 할수록 본인이 원하지 않든 계속 드러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국정원의 활동이라는 것들이 이게 지금 정도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뭐 그것을 계속 숨긴다는 게 무슨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좋습니다. 손 기자님.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정원이 심리전이 어떤 효과가 있었고 네. 어느 정도 규모를 했다든가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그렇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당연히 설명했었어야죠. 근데 예. 전 송 기자님 얘기에 지금 부분에 동의해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역할을 했고 이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었다. 근데
또 국정원의 내부는 모든 걸 공개할 수 없는 현실도 있어요. 그죠? 100% 그러니까 일부분 설명했으면 저도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은 동의하지만 지금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부정선거 트윗을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갈 일이 있냐. SNS 전문가들 보면요. 거기에 선거 관련한 트윗이 몇 개 올랐냐 이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이 트윗이 어떤 흐름으로 퍼져가고 있고 어떤 사람의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히 하나 올라간 거 다른 사람 반응이 없었으면 그건 그냥 개인의 플레이예요. 근데 이게 딱 올렸어요. 의도적으로 하나 올렸는데 이게 막 댓글이 막 RT가 수백 개가 되고 있어요. 이건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조직적으로 한 거와 의도적으로 한 거를 그다음에 아니면 자기들 개인적인 어떤 이 부분을 구분할 줄만 알면은 전 된다는 거고 만약 지금 좌파 뭐 야권에서 이런 얘기하죠. 전공로와 전교조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네. 그건 개인적으로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건 개인적으로 하냐 이거죠. 그게 근데 전공로 지도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자금을 대주면서 월급을 주면서 그런 것들을 일을 시켰나요? 월급 받는 사람이 했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가요? 만약에- 그 조직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근데 네. 월급을 받는 사람이 예. 만약에 내가 거기서 어떤 그 임명직의 그 상황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개인적으로 의견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공무원이면은 거기서 공무원법으로서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처벌을 받는 거죠. 동의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러니까는 저도 만약에 국정원 요원에서 선거법에 위반한 거 저도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벌 받는 거와 현재처럼 부정선거의 논란으로 모든 국정원이 트윗을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과는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 얘기가 다른 게요. 국정원장으로부터 지금 이제 밝혀져야 될 사안이지만은 네.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업무로서 고착이 됐다는 것들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심의전이라는 게 무슨 대북 심의전은 본연의 역할도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국정원 스스로가 이것이 얼마나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공인의식이라는 게 없었다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떤 이 일련 대대로 이렇게 커진 것들이 국정원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전의 정을 안 보여줬다는 거 지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타이밍은 6월달에 기소하기 전에 네. 국정원에서 박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거 지난 정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네. 확실하게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이해할 걸 이해를 구할 건 구해라 이렇게 했으면은 분명히 많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무슨 국정원의 어떤 수사를 방해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좀 아쉬운 게 저도 뭐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그 한쪽에서는 이건 다 부정선거다. 우리는 조사해 보자 이런 그쪽의 얘기. 이게 한쪽이 그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다르니까 이 송 기자님의 얘기가 별로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제가 알기로는요. 그 장하나 의원이 지금 굉장히 어떤 이 야당 내에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 과격한 주장을 한 걸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장하나 의원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원래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것들에서 어떤 해법을 내놔야 할 사람은 있는데 이분들이 그걸 안 해주시기 때문에 참다 이걸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장하나 의견이 좋아요. 그런 그 의견은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얘기를 대통령 하야해라. 다시 선거하자. 이런 식의 주장의 표현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기 위해 가지고 거기까지 어떤 요구 조건을 수용해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해법을 내놓으면은 그런 주장을 힘을 자, 얻게 지금 되는 거죠. 해법이라고 해서 네. 두 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국정원 투기가 지금 상설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해법이 안 된다고 보세요? 해법 그거 자체는 그냥 론칭이 된 거고요. 실제적인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지 해법이 된다고. 죄송하지만 네. 지금 검찰과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를 네. 대통령이 여기다가 그 의견을 표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가 궁금한 게 현재 검찰이 하고 있고 네. 국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난 그게 궁금하네요. 대통령하고 그럼 여당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그걸 네. 하냐고요?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하게 놔두면 되는 거죠.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계속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무슨 검찰총장 뒷조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거는 본질이야. 아니 그 사건도 하나의 줄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옵니까?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표현이 나온 드러난 거 아니에요. 아니 현상은 검찰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상설 특위위원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해야 될 거는 네. 대통령은 지금 뭐 국정원장도 대통령 직속 기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무슨 야당 무슨 여야 합의한 대로 하면 국정원 할 게 없다 이런 식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국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따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걸로도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그런 목소리부터 좀 제압을 하든가 해임을 하든가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국정 문제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죠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됐습니다. 자 일단은 내년이 우리가 2013년도 그 있는데 2013년도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좀 예측을 좀 해주세요. 안철수 씨는 그 실제 어디까지 그 표를 가져가고 민주당은 어느 정도 표를 가져가고 새누리당 어느 정도 표 가져갈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일단 안철수 당의 어떤 순항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뺀 전망을 그냥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씨를 뺀 전망과 한번 포함한 전망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뭐 일단 그 빼는 정보로 예. 승부처는 6군데입니다. 네. 예, 수도권 3군데랑 충청도 3군데. 네. 예전 같으면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굉장히 어떤 서울하고 거리가 많이 가까워지면서 이 민심이 좀 굉장히 많이 반반씩 나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그런 어떤 격전지가 됐고 나머지 지역 강원, 호남, 영남은 거의 뭐 뻔하죠. 네. 그리고 호남에서는 예, 뭐 우리나라가 어쩌다 그렇게 됐죠? 아니 예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87년으로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 미스테리하네요. 뭐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간다고 하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간다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70년대 언제 송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지역표가 그렇게 확실히 나눠졌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60년대까지만 해도 전남이나 호남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이제 80년대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됐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일단 안철수란 변수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란 변수는 그 6군데 지역에서 저는 좀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한다면은 선거연합이 결국 이루어지든지 아마 굉장히 강제적으로 유권자들의 표 쏠림을 가지고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선거 연합이요. 네. 뭐 솔직히 뭐 호남에서 뭐 안철수 후보가 돼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결국에 민주당의 어떤 대안으로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범민주당으로 인식을 할 테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안철수도 후보를 다 내밀고 민주당도 후보를 다 내민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연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안철수 씨한테 그 양보를 서로 어쩌면 그 경선을 가자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서로 경선을 안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경선은 최후의 카드고, 그죠? 애매할 겁니다. 경선을 하려고 해도 서로 뭐 지난번처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율이라든가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또 한 달 이상을 갈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본인들도 이제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쉽지 않을 거다 나올 것 같으면 서로 그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요? 안철수 씨와 민주당은? 뭐 사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안철수 씨가 그 민주당에게 그 서울시장을 그 뭐 박원순 씨라고 하죠. 박원순 씨한테 양보한다. 그러면 양보한다고 하면 그 조건으로 많은 지역을 안철수 씨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네. 제가 원래 하려던 얘기는 네. 6군데를 승부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2010년 지방선거 때 그게 한 3대 3으로 갈렸었어요. 네. 그 지역에서요. 근데 거기서 뭐 원래 여당이 계속 다 장악하던 지역이 야당이 많이 잠식을 해가지고 마치 여당이 이제 패배한 것처럼 됐는데 네. 다음 선거 같은 경우는 또 이 6군데 내부에서도 거의 한 3대 3이나 2대 4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뭐 지금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 양분되고 국론이 분열된 상황인데 그 선거 자체의 결과 자체가 완승완패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뭐 손병관 기자가 항상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51대 49다. 네. 그 얘기 저도 동감하는데 예. 근데 변수는 결국에는 안철수예요. 예. 이 안철수에 내가 들어가 그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정치 지망생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그 선택이 두 가지였다면 하나의 또 변수가 나왔어요. 안철수 신당이란 이름으로 내가 들어가서
정치의 꿈을 들어볼 수 있다면은 이거 재밌는 카드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신당의 그 송 기자님은 중간에 힘을 발휘 못하고 없어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 안철수 씨의 개인적인 열망이 아니라 그 안철수 신당이 계속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열망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열망이 결국엔 지속적으로 해서 안철수에게 민주당과 어떤 정치적 타협을 하게끔 만들지 않을까요? 불가능하다. 아니 너무 약간 구체적인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나가가지고 그러는데요. 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모여들어 가지고 뭐 승부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근데 뭐 누가 벌써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던데요. 안철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과 개별적으로 자기들끼리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에 종종 올라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래요? 네. 특종인가요? 이런 거 단독이라고 하나요? 저는 뭐 근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중앙의 어떤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참 의뢰인데 그 선병관 기자님은 안철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보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 친구는 조직이 없고 어떠한 실적이 없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지금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게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호불호 그런 거보다도요. 네. 저는 좀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대입하더라도 네.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정치의 원심력은 90력보다 훨씬 세다. 결국엔 기득권들이 자신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강력하게 아니 기득권이라는 게 아니 네. 기득권이라고 하면 좀 마치 이제 기존 정치 세력이 나쁜 정치로 되니까 네네. 이제 그렇죠. 기성 정치 세력이 있는데 기성 정치 세력이 음. 만약 어떤 새로운 정치의 어떤 물길이 나오면은 그걸 어느 정도 약간씩 수렴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안심을 시켜요. 그러면서 또 싸웁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3의 정치 세력이라는 게 소선거제 구도화에서는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국도 같은 경우도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들 계속 욕하고 티파티 만들고 그래도 당을 새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 내부에 하나 분파로서 자리 잡고 그 당을 먹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뭐 안철수 씨도 연대로 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창당보다 연대로 그 이번에 지자체의 어떤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꼭 창당이라는 어떤 그런 그 무거운 어떤 시스템보다는. 그 예측을 하기에는 안 의원님이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거기서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습지 않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뭐 송 기자님 모아놓고 뭐 안철수 씨에 대한 얘기만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우리 그 손병관 기자님은 오마이뉴스 기자시면서 또 SNS에서도 그 굉장히 인기 파워는 아니더라도 인기 트위터리합니다.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소셜 미디어 담당을 하고 계시죠?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회사 계정으로 나가는 이제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지 관리도 하고요. 네. 반응 같은 것도 보고 네. 또 실제적으로 트위터 상에 나오는 어떤 이슈들을 모니터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기사에 좀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담당 일을 하고 있죠. 데스크도 하신다고 하고 이 대학 시절에는 역사를 좀 공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를 하시다가 네. 어떻게 보면 얼굴도 보면 기자 얼굴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공부를 해야 될 얼굴인데 기자를 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뭐 일반적으로 기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전공이라든가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네. 호기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에. 예, 뭐 좀 개인적인 뭐 이런 소유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바깥일이라든가 남일에 시체말로 간섭하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감나라 뭐 하라. 근데 뭐 그런 정치라든가 이런 걸 직접 하기는 그러니까 하나 관전자로서 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손 기자님 같은 경우는 옛날엔 좀 관전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자가 되고 있어요. 본인의 의견을 굉장히 그 강력하게 어필도 하고 또 손 기자님의 안티들도 확실히 관리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손 기자님 뭐 의견을 너무 달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의견을 많이 다는 것 같고 뭐 트위터 상에서 글을 올리실 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올리시나요? 뭐
1차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고요. 뭐야? 할 말은 해야겠다. 뭐 네. 여러 가지 뭐 하는데 막 짜증 나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해보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굳이 뭐 의미를 보자면 제 같은 경우 새누리당은 좀 오래 출입을 했었어요. 네. 예. 뭐 의외죠. 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제가 새누리당 한 2, 3년 출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알죠? 예. 잘 알아요? 잘하는 건 아니고 알아는 보실 겁니다. 밥 보시죠. 얻어 먹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밥 안 사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아니 그래도 대표인데 우리 출입처 기자들 밥 한번 사겠다.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그런 식의 행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여튼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전화를 하면은 받아주거나 이런 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전화 통화해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뭘 또 받아줬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도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선 밥을 먹는다든가 굉장히 살갑게 지내거나 음. 그런 분은 더 이상 기자를 하지 않고 그냥 박근혜 캠프 일을 해야 된다고 보기. 그래도 송 기자님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좀 애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퍼스널 히스토리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연민을 가지고 그분이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좀 더 화통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본인이 여성적이지만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역대 대통령이 저는 좀 여성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남자들도. 근데 진짜 여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너무 샤이하세요. 그동안 너무 여성 스타일 대통령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여성성이 강하다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화통하게. 근데 여자만의 어떠한 그런 부분도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막 그 남자 정치인들처럼 자기 트위터상에 막 공개하는 정치인 있지만 이 여자들은 약간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적인 거는 공개 못하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아니 그런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오픈된 공간에서 논의할 거는 오픈되게 이렇게 해나가고 공론을 모아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대통령이라는 거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송 기자님이 그 출입하시면서 박근혜 그 대통령도 뭐 2년간 직접 봤었다고 하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뭐 최근 정세와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좀 많이 만나시고 특히나 이를테면 야당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좀 부인들을 모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거나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좋은 아이던데요? 그거는 야당 의원들이 직접 어떤 정치적으로 직설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안에서는 또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남성 의원들이 집안에서는 또 말 못할 얘기 같은 걸 부인한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속 얘기를 이 우회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야당 정치인의 아내들과 자리를 좀 만들어오고 소통 해봐라.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굉장히 이거는 바로 할 것 같은데요? 야, 굉장히 좋은 정책 제안자인데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들이 요즘 SNS 활용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이게 좀 많이 최근 들어서 뜸해졌죠. 근데 이게 뭘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뭐냐면은 그냥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트위터를 많이 하지만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한 17,000건 중에 대부분 다 한 번 이상, 2번 이상, 3번 이상 보고 나서 글을 띄우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안에서 표현을 좀 순하게 해서 다 했어요. 좀 하나 궁금한 게 그 손병건 기자님은 그 모든 사람의 트위터를 다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봅니다. 어떻게 봐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만 챙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100분이 좀 안 됩니다. 그분에 저도 들어가 있나요? 들어갔다 빠졌다 그럽니다. 너무 제가 좀 그러신가요? 억울합니다. 자, 그만큼 관심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 100개 중에 한 7, 80개가 다 언론사입니다.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원업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좀 이따가 끝나고 봅시다. 그 손병관 기자와 현재 그 안철수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문제 얘기도 좀 해봤는데 뭐 결론을 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제가 보니까는 트위터 상에서 가장 그래도 뭐 중립이라고 할까요? 중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떤 생각, 어떤 그 편향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그 기자가 바로 그 손병관 기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뭐 고마우라고 한 건 아니고 정말이에요. 과찬이십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뭐 네.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손병관 기자와 오늘 그 인물 탐구를 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손병관 기자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어떻게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두서없는 얘기였습니다. 좀 가능한 한 좀 밝은 면 많이 봐주시고요. 예,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뵙는 걸로 하죠. 네. 오늘 방송 이렇게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